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83부 이여송 벽제관에서 참패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3년 1월 9일 마침내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평양을 수비하던 고니시 부대는 조명연합군이 퇴로를 열어주어 간신히 평양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고니시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조명연합군이 적극적으로 추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나고병들을 제외하면 그럭저럭 한양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니시 부대는 출진 당시 병력이 28,000명이었는데 이때 한양으로 돌아온 병력이 약 한 6,000명가량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즉위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 건데 다만 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평양 전투에서 12,000명이 다 죽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좀 어려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본군이 북상을 하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마다 소규모 수비 병력을 남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병력들이 좀 남겨져 있을 것이고 또 북상하는 과정에서 고니시가 아무래도 일본 대장이다 보니까 전투를 정말 많이 치렀잖아요. 처음에 상륙하자마자 부산포, 동래성, 밀양, 그리고 충주 탕금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임진강 방어선 뚫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평양성 공략해야 되지, 평양성 점령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조명연합군한테 공격받았지.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누적된 데미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겨울이 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월동 준비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풍토병이 시달려서 쓰러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나고자라든가 탈영병이라든가 혹은 이제 병으로 이제 죽은 병사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양성 전투에서 얼마나 뭐 많이 죽었냐 그거는 좀 정확히 알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 6,000명가량으로 줄어서 사실상 이제 고니시 부대는 한동안 재기불능의 그런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양을 탈환한 명예제독 이여성은 본격적으로 한양 수복을 위해 남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이여성은 조선의 도채채사 류성룡에게 명군이 진격할 진격로를 정비하고 미리 군량을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이에 류성룡은 명군보다 한 발 먼저 남하에서 미리 황희도 관찰사 유영경이 모아놨던 군량들을 운송하였으며 특히 명군이 건너갈 강들을 쉽게 동항할 수 있도록 부교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해놓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지금 평양에서 한양까지 가려면은 일단 대동강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예성강 건너야 되고 특히 임진강 건너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이나 그거 말고도 이제 하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건너야 되는데 때가 마침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강들이 결빙된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결빙된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히 이제 부교 같은 걸 설치를 하면은 대군이 지나갈 만한 길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황희도 지역은 전쟁통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류성룡이 빈틈없이 준비를 한 덕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호남 지방이 온전해 있죠. 그래서 호남 지방에서 군량을 끌어가지고 서해를 따라서 강화도 쪽으로 온 다음에 강화도를 이제 중간 포인트를 삼아서 여기서 다시 황희도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순신이 남해의 지혜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서진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남이 뭉치 이치 전투로 인해서 온전하게 지켜졌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특히 강화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정함이 이제 사수했던 연안. 이 일대가 지켜짐으로써 어쨌든 이 중간 포인트를 거쳐가지고 황해도나 혹은 평양 쪽으로 군량을 운송하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류성룡이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를 한 덕에 명군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남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관찰사에 있던 유영경이 일본군이 퇴각했을 때 그 추격을 안 했잖아요. 거기선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여튼 행정 관료로서는 좀 이제 나름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량 확보 자체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명군의 군량을 대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 20일 경에 마침내 명예선봉대는 개성에 입성을 하게 됐으며 뒤이어 이여성도 본대를 이끌고 개성 방면으로 출발을 합니다. 명군이 개성까지 남함에 따라 조선 조정도 이제 한양 수복은 거의 뭐 이제 기정사실 아니냐라고 하면서 의주를 떠나가지고 정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광해군이 이끌던 분주하고 일단은 합치게 돼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적병이 갓 물러간 뒤여서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하고 텅 비어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해볼 계책이 서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류성룡이요. 이게 징비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류성룡을 말하는 거죠. 급히 공문을 황해감사 유영경에게 보내 군량 운반을 재촉했다라고 돼 있죠. 또한 공문을 평양감사 이원익에게 보내 김응서 등이 거느린 군사 중에 전투할 수 없는 이들을 징발하여 평양에서부터 곡식을 운반해 명군을 뒤쫓아와서 황주에 도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은 평양 쪽에 있는 군량을 지금 명군이 남하하는 과정 속이니까 개성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군량도 보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전투병들은 명군하고 같이 개성으로 가는 거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상은 뭐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가벼운 부상을 받은 그런 병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병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이제 허약한 병사들 있죠. 그죠? 체력적으로 좀 딸리는 병사들. 전투병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군량을 실어 나르게 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를 조선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평양을 탈환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 지역 일대가 지금 현재 아직 민심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고 또 뭐 주민들도 많이 흩어져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백성을 이용해서 수송을 한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전투병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요. 평안도 쇠고을의 곡식을 배로 운반해서 청령포를 거쳐 황해도에 도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고 임박한 때를 맞아 창졸이 서둘러댄 일이며 대구는 곧 뒤따라오게 되니 군량이 결핍되지나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으로 애가 쓰이고 속을 태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명군이 온다는 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서 왔다기보다는 얘들도 보안이 난 이제 진압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타이밍에 맞춰져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다 말을 했는데 그동안 이게 안 오니까 얼마나 올지 언제 올지 잘 모르겠으니까 거의 뭐 준비를 하는 것도 맞춰서 하는 게 좀 힘든 것도 있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식량 사정이 아주 좋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조상들이 무슨 게을러서 혹은 농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연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뭐 그렇게 식량 생산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거기다가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하필이면 농번기였죠. 그리고 주요 점령 지역들이 이제 가을 추수기를 넘겼죠.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농사를 지은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일본군이 베어가는데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자, 그런 와중에서 유영경이 저장한 곡식은 잠옷 많았으며 여기 황해도 지역이 그래도 나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래도 풍족하게 식량 생산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유영경이 정말 이런 점에서 무능했다면은 이것도 관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유영경이 전투는 몰라도 이런 행정 면에서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장한 곡식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관하나 이제 그런 고을에다 보관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적군에게 피탈될까봐 적군의 약탈을 두려워하여 산골짜기에 쌓아둔 것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산골짜기에 쌓아뒀으니까 그거를 다시 개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뭐 좋은 선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고 지고 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황해도 지역은 백성을 이제 처출을 해가지고 동료에서 운반해 와서 군대가 지나가는 연도에 군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했다. 자, 그래서 류성룡이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명분의 이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결과 큰 무리 없이 보급을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고니시 부대가 패퇴하여 한양에 돌아오자 일본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는 데다가 보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여기서 대규모 명예지원군이 파병되었다. 그래서 고니시 부대가 뭐 있는 대로 탈탈 털리고서 진짜 거짓골이 돼가지고 도망쳐 나왔다. 이 광경을 봤던 한양의 일본군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지휘관들은 총사령관이었던 우키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게임 끝났다. 서둘러 남쪽으로 철군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전을 주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고바야카와 타가카게였어요. 이 고바야카와 타가카게가 어떤 인물이었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바야카는 본래 호남을 점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웅치와 이치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본진인 금산마저 파상 공세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호남 공략을 포기하고 한양에 합류를 한 상태였죠. 고바야카는 아직 함경도로 진출한 가토 부대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대로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게 된다면은 적은 기고만장해서 추격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사 철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차례 일전을 벌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준 후에 퇴각을 해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일본군 총사령관이었던 우키다는 고바야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명군을 요격하여 일단 적들의 예봉을 꺾기로 결정을 하죠. 우키다는 고바야카하고 각기 2만여 명의 병력을 나눠가지고 거느린 후 명군을 요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패전으로 전력이 약화되어 있던 고니시가 한양을 수비하면서 후방을 방어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편제를 짠 일본군은 1월 25일경에 한양 북쪽 30여 리에 떨어진 여석현, 이게 오늘날 고양시에 있는 건데 여기로 이동하여 조명연합군을 요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인 1월 27일 조명연합군은 사대수와 고원백을 선봉으로 하여 기병들을 출격시켜서, 여기서 이제 기병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주로 요동군 중심이에요. 그리고 조선군 내에서도 주로 기병 부대를 차출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한양 방면으로 남하를 하게 되었는데, 자, 조명연합군은 여석현에서 일본군 선봉을 맡은 다치바나 부대하고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교전에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를 해요. 그래서 무려 수급 100여급을 배는 전가를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초전에 기세를 올린 조명연합군은 곧바로 연이어서 여석현 고기에 위치한 일본군 본진을 향해서 맹렬하게 파상공세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여석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석현의 그 고갯길이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그래도 포장도로예요. 포장도로인데 딱 봐도 이게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좁은 길이잖아요. 뭐 구간에 따라서는 뭐 차 두 대도 있을 수 있는 구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좁은 길이고 양쪽으로 언덕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대가, 특히 기병 같은 그런 덩치 큰 부대가 여기를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 지형 자체가 협소한 것도 문제였지만 땅이, 지금은 이게 포장도로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길이었을 것이고 또 여기가 또 진흙이 많았대요. 그래서 기병을 운영하기가 정말 불리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탕금대 전투 시즌2가 나온 거죠. 게다가 초전에 일본군이 패퇴했던 것은 일종의 유인작전으로 사실 고개 뒤에는 많은 병력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조명연합군이 이 여석현의 고갯길을 밀고 들어오자 갑자기 일본군 대부대가 후방에 숨어 있다가 들이닥치게 되면서 사대수와 고원백의 부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며 점차 일본군에게 밀리게 됩니다. 참고로 사대수가 당시 이제 명예 장수였고 고원백이 이제 조선군 장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때마침 조명연합군의 중원군이 이제 가세하게 됨에 따라 가까스로 이제 열세를 만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 일본군 작전은 이거였어요. 선봉대가 여석현 고개에서 조명연합군을 묶어두면, 즉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여석현 그 비좁은 고갯길로 유인해서 여기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두면은 우키다와 고바야카 부대가 좌우로 나눠서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조명연합군을 협공을 한다.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좌측으로 우회해서 들어갔던 우키다 부대는 조명연합군의 거꾸로 이제 보는 거니까 우측 측방이 되겠죠. 거기를 강타하려고 했는데 이때 때마침 명예 좌협대장이었던 양원이 증원군을 이끌고서 도착해서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조명연합군을 그 전열을 붕괴시키는 데는 실패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석현 고개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굉장히 밀고 땡기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맨이 되는 것이 바로 고바야카 부대인데, 고바야카 부대가 만약에 적절한 유효타를 날리게 되면은
조명연합군이 패배를 할 것이고, 혹시라도 그거를 조명연합군이 막아낸다 하면은 이것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문제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명예제독이었던 이 여성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른 채 처음에 이제 사대수 구원백이 그 유인조를 갖다가 잡으면서 기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보고만 딱 받은 상태라 가지고 초전에 선봉대가 일본군을 쳐부수면서 기선을 제압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들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여성은 이쯤 해가지고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왜냐면은 평양 탈환전에서 자신의 직할 부대인 요동병들보다 절강병들이 더 큰 활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벽에 올라가는 자에게 은 50냥을 주겠다.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 자기 부대일 줄 알았나 보지. 근데 그게 이제 낙상지하고 절강병이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심기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요동병들을 주축을 한 이번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친다면은 한양을 탈환할 호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병 1천여 명을 거느린 채 전선으로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대수가 우리 장수 고원백과 함께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정탐하던 중 경성의 서쪽에 이르렀을 때 적을 벽지역 남쪽 6켠에서 만나 100여 급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벽제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이에요. 6켠 고갯길이. 자, 이 전과를 딱 올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제독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친병이 기병 1천여 명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요동병 정도가 아니라 이여성 집안을 위해서 이제 기원했던 가병들이에요. 당시 명은 이런 가병 체계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병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달려가면서 대군을 계속 출동시키도록 명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나게 6켠으로 달려간 이여성. 과연 그는 여기서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명예제독 이여성이 호위병왕 거느리고 전선을 향하던 도중 주망리 부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켠 바로 후방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벽체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망리가 있고 그리고 6켠 고갯길이 있는 거죠. 거의 다 와서였어요. 근데 이 부근에서 뜻밖에도 대규모 일본군의 급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누구였냐면 바로 우측 방면으로 우회기동을 하던 고바야카와 부대였어요. 본래 고바야카와 부대는 조명연합군의 좌측 측면을 강타할 예정이었죠. 근데 우연찮게 이여성 부대하고 여기서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창절지간에 급습을 당한 이여성 부대는 순식간에 괴멸 상태에 빠지며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여성의 가병들이 사력을 다해서 일본군을 저지했으며 특히 부관이었던 이유승은 목숨을 걸고 이여성의 호위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전방에 있던 사대수와 고원백의 부대가 이여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원을 왔으며 후방에 있던 본진 병력도 때마침 출격해서 이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많은 명군이 전사했으며 특히 이유승을 비롯한 많은 가병들이 이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적이 많은 군사를 고개 뒤에 매복시키고는 단지 수백 명만 고개를 지키게 하여 약세를 보였다. 즉 유인작전을 한 거죠. 제독이 즉각 군사를 지휘하여 전진시키니 초전에 이겼다는 보고만 듣고서 이제 성급하게 호위병만 데리고 온 거예요. 적이 고개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군사들이 채 교전하기도 전에 적병이 갑자기 뒤에서 일어나 산 위에 진을 쳤는데, 즉 우회 기동을 했던 고바야카 부대였습니다. 거의 1만여 명이나 되었다. 명나라 군사는 단검의 기마뿐이었고 화기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여성이 이끌고 간 게 요동병이 주축이었고 그것도 가병 중심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호위를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중무장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길이 험하고 진흙이 쌓여 있으므로 제대로 말을 달리지 못하였다. 탕금대 전투 시즌2가 나왔죠. 이에 적이 긴 칼을 휘두르며 좌우에서 돌격해 들어오니 그 예봉을 대적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여성이 대위기를 맞이합니다. 제독의 휘하 이유승 및 용사 80여 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제독이 사대수에게 후위를 맡게 하고, 그나마 다행했던 게 이제 6캔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사대수 고원백 부대가 지금 후방에 있는 이여성 부대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후위를 맡기고 길을 뚫고 빠져나가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병들이 죽었어요. 그 뒤 대군이 잇따라 이르니, 즉 파주 쪽에 있던 본진 쪽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서 서둘러 증원군을 보낸 거죠. 적이 바라보고는 도로 달아났다. 달아났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무리한 추격을 중단하고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그 성과에 만족하고 일본군이 물러났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제독이 저녁에 파주로 돌아와서 이유승의 사위인 왕심대를 불러서 등을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말하기를 좋은 남아였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 하였다. 그러면서 이여성은 굉장히 많은 가병들이 이 전투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벽제관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는 사실상 조명연합군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다만 벽제관 전투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벽제관 앞에 있었던 지역들에서 일어난 전투예요. 벽제관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었고 그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긴 하죠. 이 전투 이름이. 참고로 이 벽제관이라는 곳이 한양에서 이제 북방으로 가는 역참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또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명에서 사신이 오잖아요. 그 사신들이 마지막으로 정비를 하는 곳이 벽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창하게 또 대접을 해요. 원래 여기서 바로 한양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얘들도 이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도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기 전에 먼저 또 이제 거울 보면서 옷매무새 딱 가다듬고 그러고 가는 것처럼 벽제관에서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접도 받고 정비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그래서 벽제관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하여튼 이런 동네가 유명한 음식이 바로 갈비예요. 벽제관 갈비가 꽤 유명한데 가족들이랑 여기를 지나가면서 벽제관 갈비를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째 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를 갔다가. 그래서 아래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벽제관 터가 있던 곳인데 여기 벽제관 고지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지는 고지전 그 고지가 아니에요. 옛 땅, 옛 터란 뜻이에요. 아무튼 이 벽제관 전투는 주로 요동병이 중심이 된 전투였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패배는 이여성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왔던 자신의 가병 상당수가 이곳에서 전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여성은 이 이상 피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남진을 포기한 채 임진강을 건너서 개성까지 철수를 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독이 동파로 몰려가 주둔하려 하자 유성령, 유홍, 김명원 등이 처소로 찾아가 보기를 청하고 말하기를 승부는 병가의 상사이니 마땅히 형세를 보아서 다시 전진해야 하는데 어찌 가벼이 움직였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류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현 전투에서 좀 수세에 몰리긴 했지만 나중에 본대가 증원을 와가지고 다시 또 해볼 만한 상황 아니었냐. 여기서 더 밀고 내려갔어야지. 여기서 왜 돌아오셨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이여성은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하자 하고서 개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날 개성으로 물러가 주둔하려 하자 류성령 등이 힘껏 반대하였으나 듣지 않고 사대수만을 뒤에 남겨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류성령과 함께 임진강을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임진강 방어선은 사대수와 류성령에게 맡기고 자신은 개성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여성이 개성으로 물러나려고 하자 류성령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대군이 물러나면 민심이 크게 흔들려서 임진강 방어선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조금 더 정세를 관망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사실 조선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양을 되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좀 더 명군이 적극적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여성이 이제 한번 6현에서 뜨거운 맛을 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안 싸우려고 그래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던 이여성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끝내 개성 방면으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명연합군의 남진은 좌절이 되었으며 평양패전 이후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한양의 일본군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한 명 생겨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